내가 읽은 할머니의 일기에 따르면 그날 브루니에 씨는 사전을 찾아서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의 말을 건넸다. 브루니에 씨가 건넸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할머니는 대명사 2개와 동사 1개라고만 적어놨으므로 그 안에 감춰진 말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것은 어쩌면 나는 당신을 기다릴게요 일 수도 있고 그리울 거예요 일 수도 있고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나로서는 영영 알 길이 없다. 흑설탕 캔디 백수린. 지난밤 할머니를 꿈에서 본 건 아마도 상우가 한 말 때문일 것이다. 할머니의 4번째 기일을 맞이해 온 가족이 모여 성묘를 갔던 날, 나는 남동생인 상우로부터 할머니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 누나, 그 할아버지 기억해? 가을볕이 좋은 토요일 오후였고 공원 묘지에는 잠자리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녔다. 아직 어린 조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햇살에 비석들이 반질거리며 오랜만에 할머니를 보러 오기엔 여러모로 딱 좋은 날이었다. 누구? 왜 예전에 우리가 프랑스에 살았을 때 아파트 1층에 살던 할아버지 있잖아. 키 크고 보청기를 끼던. 벌초를 마친 어른들과 올케가 풀밭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이 호숫가를 같이 산책하던 상우가 나에게 물었다. 아, 브루니에 씨?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가? 나는 기억이 안 나. 아마 맞을걸. 뜬금없이. 왜? 우리 가족이 프랑스에 살았던 것은 내가 13살부터 16살 때까지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이었다.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랑 사귄 거 맞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보았다. 누나도 몰랐어? 상우가 재밌다는 듯 웃었다. 그니까 무슨 소리냐고. 사실 나 우리가 프랑스에 살았을 때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가 손잡고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집 근처 공원에서 본 적이 있거든. 그날 밤 모두와 헤어진 후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의 유품을 넣어둔 커다란 상자들을 꺼냈다. 할머니의 놀이개나 금반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수십 권에 달하는 일기장들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할머니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그것들을 한 번도 찬찬히 읽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수많은 일기장 틈에서 우리가 프랑스에 살던 시절 할머니가 일상을 적어둔 노트를 발견했다. 나의 할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내가 5살, 상우가 3살 때의 일이다. 할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신 뒤 내가 5살이 되던 그해 7월에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160cm의 키에 49kg 내외의 체중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가지런한 백발의 단발머리를 고수하던 나의 할머니. 할머니가 동년배의 다른 할머니들과 다르다는 점은 어린 시절 나를 늘 우쭐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일본어에 매우 능숙했고 계란말이와 계란찜을 일본식으로 달짝지근하게 만들었으며 에델바이스를 영어로 부를 줄 알았다.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교육 수준이 높은 할머니 덕택에 나와 내 동생은 엄마의 부재를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가 우리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아마도 아버지의 프랑스 체류가 결정되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아 파리의 주재원으로 파견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던 어느 저녁, 할머니의 첫마디는 한국에 혼자 남고 싶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우리와 함께 프랑스로 떠나는 국적기를 탔다. 할머니가 있는 집은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 할머니가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동아시아 식재료를 파는 일본 식품점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할머니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나와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으니까. 우리 남매는 집에 오면 할머니가 차려준 간식을 먹은 후 할머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우리가 주로 시청한 것은 일요일마다 일본 식품점에 가서 잔뜩 빌려오는 비디오 테이프들에 녹화된 한국 드라마였다. 그 시절 우리 셋 사이에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사이에 존재할 법한 달콤하고 아늑한 유대감 같은 것.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1년쯤이 지나면서 나와 동생은 낯선 환경을 거부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생활에 어떻게든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단계로 접어들어 버린다. 할머니는 점점 더 늘어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웠을까? 처음에 할머니는 집안일을 다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혼자 녹차를 한 잔 끓여놓고 식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성경책을 읽었다. 그러다 집에만 있는 것이 지루해지자 집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지하철을 혼자 타는 것은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동네를 걷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일 조금씩 집에서 더 먼 곳까지 걸어갔다. 그렇게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공원을 발견하면 다음번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지도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두었다. 어느새 프랑스어를 제법 구사하게 된 나와 동생과는 달리 할머니의 프랑스어 실력은 조금도 늘지 않았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어는 하지 못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말들 뿐이었다. 학창시절 할머니는 일어와 영어를 쉽게 습득하는 편이었으므로 좀처럼 프랑스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프랑스어로 말할 수 없었으므로 집 밖을 벗어나면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프랑스에서조차 회식이나 출장이 잦았다. 할머니는 가끔 한국의 고모들이나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국제 전화 요금이 무서워 할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서둘러 끊었다.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 안의 고독은 눈처럼 소리 없이 쌓였다. 처음엔 곧 녹을 수 있을 듯 얇은 막으로, 하지만 이내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두텁고 단단한 층을 이루었겠지. 긴긴 하루를 견디다 지루해지면 누군가와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일부러 일본 식품점에 가지만 일본인 주인과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때마다 자긍심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는 사실 역시 미처 알지 못했다. 할머니가 브루니에 씨를 알게 된 것은 그런 식의 날들이 쌓여 프랑스에 온 지 어느새 2년쯤 되었을 때였다. 브루니에 씨는 우리 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이었지만 그때까지 우리와 마주친 일이 거의 없었다. 아내와 사별한 이후 파리의 집을 비워둔 채 보르도 지방에 있는 별장에서 주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준 사람은 아파트 관리인이었을 것이다. 당시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건물 배치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 우리 아파트는 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작은 뜰을 4개의 건물이 둘러싼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대로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안뜰을 통과해 맞은편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만 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브루니에 씨는 그 건물과 우리 건물 사이를 잇는 건물들 중 하나의 1층에 살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아파트의 건물 배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할머니가 그해 봄의 초입 브루니에 씨의 집 앞을 지나게 된 것이 필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져 동네를 산책하려던 할머니는 안뜰로 나서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훌륭한 실력이었는데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는 곳은 브루니에 씨의 집이었다. 활짝 열어놓은 창 너머로 백발의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등을 구부린 채 연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랑의 꿈 A 플랫 장조 64번. 아, 이것은 리스트야. 공명을 떠올리자 그 곡을 처음으로 쳐봤던 날의 기억이 갑자기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고등학교 음악실에 있던 검은색의 야마하 피아노.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을 때의 감촉이 순식간에 할머니의 몸속에서 되살아났다. 그것은 감전이 된 것처럼 놀랍고 갑작스런 일이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창밖 제라늄 화분 3개가 창틀에 놓여있는 브루니에 씨의 응접실 창 밖에 서 있었다. 할머니를 발견한 브루니에 씨가 창가로 다가와 봉주르 하고 인사를 건넬 때까지. 그를 우편함에서 마주쳤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다. 한 번은 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현관 앞에서 만난 브루니에 씨가 할머니의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대신 끌어주기도 했다. 가끔은 나와 할머니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외출하러 나가는 길에 브루니에 씨를 현관 입구에서 맞닥뜨릴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알아챈 브루니에 씨가 우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할머니에게 내가 대신 전해주길 바라고 한 말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고 브루니에 씨와 헤어질 때마다 할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묻는 이유에 대해서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했던 말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우리더러 베트남 사람이니 많은 이야기를 생략하고는 몰라 그냥 다 쓸데없는 얘기야 하고는 나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열흘 내리 비가 왔다. 프랑스에 산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봄이 이토록 변덕스럽고 우중충한 계절이라는 것에 할머니는 여전히 적응되지 않았다. 비가 오면 손목과 무릎을 유난히 시려하는 할머니는 열흘 내내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해가 나자 공원에 나갔고 벤치에 앉아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눈부신 여름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름이 되면 공원의 분수에서 발가벗은 아이들이 물줄기를 맞으며 큰 소리로 웃곤 하는데 그런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머니가 브루니에 씨를 발견한 것은 벤치에 앉아 워크맨으로 음악을 들으며 코반을 뜨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베이지색 골덴 바지에 벽돌색 셔츠를 입은 브루니에 씨가 공원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몇 살쯤이나 됐을까? 할머니는 백인의 나이를 좀처럼 가늠하지 못했다. 그것은 상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브루니에 씨는 키가 훤칠하게 컸지만 나이에 걸맞게 약간 구부정했고 걸음걸이가 어딘가 약간 기우뚱했다. 설마 내 쪽으로 오는 건가? 눈이 마주친 브루니에 씨가 살짝 미소를 짓더니 할머니를 향해 걸어와 할머니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사만 하고 지나갈 줄 알았던 그가 손짓을 하며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려 정신이 아득해졌다. 브루니에 씨가 다시 무언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난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요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베토벤. 브루니에 씨는 할머니가 틀어놓은 워크맨을 가리키더니 또 한 번 천천히 발음했다. 라디오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 베토벤. 할머니가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그들은
우연히 공원에서 마주치면 나란히 벤치에 앉기 시작했다. 말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브루니에 씨와 앉아서 음악을 같이 듣노라면 매번 심장이 울렁거렸는데 할머니는 그것이 낯선 남자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인지 피아노를 치고 싶은 충동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내일은 피아노를 쳐보게 해주겠냐고 물어봐야지. 매일 밤 자기 전 할머니는 클래식 채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할머니는 어쩐 일인지 누구에게도 브루니에 씨와 피아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도대체 어쩐 일일까? 할머니는 워크맨에 귀를 갖다 대며 생각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Can I play your piano? 할머니가 용기 내어 옆에 앉아있던 브루니에 씨에게 물은 것은 그로부터 2주일 정도가 흐른 후였다. 풀밭의 한쪽에선 어린아이의 생일 파티라도 하는지 누군가 나무에 매달아둔 색색의 파스텔톤 풍선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장꽃무늬 치마의 끝단이 할머니의 맨 종아리를 스쳤다.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브루니에 씨가 무슨 소리냐는 듯이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조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손가방에서 일부러 챙겨온 두꺼운 사전을 꺼냈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는 브루니에 씨 앞에서 단어들을 차례대로 찾아 펼쳐 보였다. 인내심을 가지고 할머니가 보여주는 단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던 브루니에 씨가 마침내 할머니가 말하는 바를 알아들었다. 그리고 돋보기 속 푸른 눈을 빛내면서 웃으며 말했다. 아, 피아노. 그렇게 그날 오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브루니에 씨 집에 들어갔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 그것도 외국인 남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할머니는 브루니에 씨가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고 돌리는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잠시 후회했다. 현관 앞에서 구두를 벗으려던 할머니는 브루니에 씨가 신발을 그대로 신은 채 양탄자를 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외출하면서 덧창을 모두 닫아두어 실내는 어두웠는데 덧창을 열고 커튼을 열어젖히자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사물들의 윤곽이 차례로 드러났다. 루이 15세 스타일의 고가구들, 새와 꽃이 그려진 벽지, 헝겊이 씌어진 안락의자와 궤종시계. 브루니에 씨가 응접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할머니의 겉옷을 받아 옷걸이에 걸며 무어라 묻지만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손가방에서 사전을 다시 꺼내어 건네자 브루니에 씨가 차라는 단어를 찾아 보여주었고 할머니는 브루니에 씨가 차를 원하냐고 물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브루니에 씨의 그랜드 피아노는 응접실 창가 쪽에 우아하고 도도한 자태로 놓여 있었다. 이제 할머니는 피아노 의자에 앉는다. 의자의 높이는 할머니에게 맞춘 듯 꼭 맞고 페달까지의 거리마저도 완벽하다. 딱딱한 의자의 감촉을 엉덩이로 느끼며 할머니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하얀 건반을 하나씩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누른다. 차갑고 매끄러운 건반. 그저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눌렀을 뿐인데 경이롭고 황홀한 느낌이 할머니의 몸 안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다. 할머니는 그 이후 주기적으로 브루니에 씨의 집을 찾아가 피아노를 친다. 과일이나 주스를 답례로 사 들고서.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그것들을 사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할머니는 그릇에 담아가는 사과나 멜론, 병에 든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 앞에서 브루니에 씨가 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머니는 처음엔 피아노만 치고 일어났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한다. 초반엔 브루니에 씨가 차에 설탕이나 우유 혹은 레몬 조각을 넣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취향이 괴상하게만 느껴지지만 차에 우유라니. 이제 할머니는 차에 우유 한 방울과 각설탕 2알을 넣는 브루니에 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차를 마시면서 그들은 사전을 사이에 두고 더듬더듬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브루니에 씨는 아내가 4년 전 암으로 죽었다는 것을, 대대로 재산이 많아 변변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며 이름이 장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브루니에 씨가 할머니는 이름이 박난실이며 인생이 고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듯이 응접실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다가 간혹 볕이 좋은 날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하지만 할머니가 브루니에 씨의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CD 플레이어로 바흐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그즘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프랑스에 온 이래 그만두었던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내 방에 놓여있는 향수를 가끔 나 몰래 뿌리다 들키기도 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모처럼 평화롭게 남동생과 나란히 식탁 밑에서 숙제를 하다 말고 내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것이 그런 날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은 무슨 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다시 숙제를 하기 위해 펼쳐놓은 사전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어느 겨울 오후였다. 할머니는 브루니에 씨 집 응접실에 앉아 있었고 CD 플레이어에서는 브람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후의 빛이 뜨개질하는 손 위로 어른거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옆에 앉아있던 브루니에 씨를 바라보았다. 너무 조용해 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뜻밖에도 팔까지 걷어붙인 채 테이블 위에 각설탕들을 탑처럼 한 줄로 쌓고 있었다. 마치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심각한 얼굴로 열중해서 도대체 저건 뭐 하는 짓일까? 이따금 도무지 영문 모를 행동을 하는 이 불가해한 남자. 각설탕을 쌓는 브루니에 씨의 팔, 할머니처럼 검버섯이 피어 있지만 한국 남자의 것과 달리 은빛 털로 뒤덮여 있는 그의 팔을 바라보는데 브루니에 씨를 할머니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 그 역시 할머니에 대해서 끝내 알지 못하리란 사실이 실감났고 그러자 놀랍게도 가슴 안쪽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오래전 스스로 너무 늙었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아직 새파랗게 젊던 시절에 할머니는 늙는다는 게 몸과 마음이 같은 속도로 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몸이 굳는 속도에 따라 욕망이나 갈망도 퇴화하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알았다. 퇴화하는 것은 육체뿐이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어김없이 인간이 평생 지은 죄를 벌하기 위해 신이 인간을 늙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마음은 펄떡펄떡 뛰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또 있을까? 꼼짝도 못하는 육체에 수감되는 형벌이라니. 그런 상념에 빠져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브루니에 씨가 여기에 있고 할머니는 그와의 사이에 무언가 공감이라든지 이해, 생애 가장자리로 떠밀려온 사람들 사이에 연약한 연대나 우정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만 브루니에 씨는 할머니와의 시간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알겠는가? 그에게 말이 통하는 다른 친구들이 있을 테고 심지어 애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난실, CD 재생이 끝난 줄도 모른 채 그런 상념에 빠져 있다 깜빡 졸고 있는데 갑자기 브루니에 씨가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발견한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엄청난 높이의 각설탕 탑이었다. 켜켜이 쌓인 높다란 각설탕 탑. 와! 할머니가 탄성을 질렀다.
할머니의 반응에 신이 난 브루니에 씨가 부엌에서 언제 가져온 것인지 모를 설탕 상자 안에 남은 각설탕들을 테이블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마저 부었다. 할머니는 각설탕들을 바라보다가 가까운 쪽에 놓인 하나를 집어 입안에 넣었다. 아으, 달아. 이런 천진한 달콤함이라니. 각설탕을 입안에서 굴리자 단맛이 서서히 퍼지고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무슨 일인가로 혼난 후 양장점 입구 앞 흙길에 앉아 울고 있던 어느 초봄, 할머니가 보았던 여자 손님의 우아했던 보라색 클로슈 모자, 인력거에서 내린 그녀가 할머니 손에 쥐어줬던 흑설탕 캔디, 난생 처음 맛보았던 그 황홀하도록 달콤한 맛, 그 기억에 대해서도 브루니에 씨에게는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누구와 함께 있어도 낯선 섬에 홀로 표착한 것 같았던 할머니의 일생이나 하루가 너무 길 때마다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신에게 간구하지만 죽음 이후를 막상 상상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듯. 하지만 어쩌겠는가. 느닷없이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 들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주는 즐거움, 계획이 어그러진 순간에만 찾아오는 특별한 기쁨, 다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한여름의 유성처럼 떨어져 내리던 행복의 찰나들. 그리고 할머니는 일어나서 브루니에 씨와 함께 탑 위에 각설탕 하나를 더 쌓았다. 하나를 더, 또 하나를 더. 그러다 탑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각설탕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할머니와 브루니에 씨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브루니에 씨와의 이런 관계는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아버지 회사의 갑작스런 경영난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뜻밖의 조기 귀국을 하기 전까지. 연애였네. 내가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연애는 무슨 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브루니에 씨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나와 내 동생이 성인이 되어 각자 연애를 하고 실연을 하던 그 모든 시간 내내.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내가 할머니의 일기를 통해 상상한 것뿐이다. 나의 상상 속에서 할머니와 브루니에 씨의 이별 장면은 이런 식이다. 색색의 글라디올러스가 활짝 핀 봄날의 공원이고 둘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있다. 아무 말 없이. 사방에선 싱그러운 풀냄새가 가득하고 이별의 순간에야 처음으로 잡은 남자의 주름투성이인 손은 따뜻해서 할머니는 생각한다. 그것은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던가 하고 노인의 삶이 사지가 마비된 뇌졸중 환자의 것과 다르지 않다니. 이렇게 살아서 할머니의 몸은 이렇게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는데 내가 읽은 할머니의 일기에 따르면 그날 브루니에 씨는 사전을 찾아서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의 말을 건넸다. 브루니에 씨가 건넸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할머니는 대명사 2개와 동사 1개라고만 적어놨으므로 그 안에 감춰진 말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것은 어쩌면 나는 당신을 기다릴게요 일 수도 있고 그리울 거예요 일 수도 있고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나로서는 영영 알 길이 없다.